미래도, 경기도. 현대자동차가 경유차를 대체할 수소 상용차 개발과 출시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요소수 사태로 수요가 감소한 경유차의 퇴출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다음 주에 발송됩니다. 집값이 많이 뛴 데다 기준인 공시가격도 올라 내야 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두세 배 늘어나는 가구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법제화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카카오페이 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계열 증권사들의 사업 영역 확대에 기존 증권사들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차의 상용차 수소화 계획이 기존보다 3년가량 앞당겨지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요소수 부족 사태 영향입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보급이나 제품 가격 부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송민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예고한 상용차 라인업 수소화의 완성 시점은 오는 2028년까지입니다. By 2028, we plan to become the first global automaker to apply fuel cell system to all commercial vehicle models. Using these hydrogen commercial vehicles, we will promote the complete transition of Korea's public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s to hydrogen-based solutions.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요소수 사태로 이 계획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나 트레일러와 같은 국내 상용차 대부분이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소 상용차 생산을 앞당겨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진 상황입니다. 업계와 학계는 정해진 구간을 반복하거나 장거리 주행을 하는 상용차 특성상 수소차가 적합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어 수소 상용차 도입이 최대 3년가량 앞당겨진 2025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소전기차의 장점은 세단보다도 화물차 같은 상용차가 딱 맞습니다. 장거리 뛰면서 대용량인 경우가 맞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된 시일보다도 2, 3년 정도 당겨지면서 좀 더 상용차의 부분의 진출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 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하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쿠팡 로지스틱스는 10톤급 현대 액시언트 수소 트럭을 구매해 2년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나 보조금 등 관련법 제정과 같은 민관 합동 과제부터 비싼 차 가격을 어떻게 낮출지와 같은 업계의 고민까지 복합적입니다. 승용이 지금 7천, 8천 하잖아요. 트럭들은 그게 억대가 훌쩍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조금을 버스처럼 엄청 줘야 되는데 트럭은 거의 지금 1톤까지 합치면 몇백만 대잖아요, 이게요. 그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현재 개발 중인 무인 트레일러 자율주행이나 군집주행과 같은 미래 기술도 막바지 테스트 단계에 이르면서 요소수 사태가 촉발한 수소 상용차로의 전환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이 법인들을 상대로 꼼수 증여를 권하고 불완전 판매를 일삼는 실태. 앞서 저희 한국경제TV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결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손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약자 대신 설계사가 대리 서명을 해 보험 계약을 맺는 불완전 판매. 법인 대표의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시켜 고액의 법인보험 수수료를 나눠주는 영업 방식까지.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보험 대리점의 판매 책임 강화 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적을 쌓기 위한 무분별한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책과 보험 대리점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현재 당국은 계약 초반 1,200% 내외의 모집 수수료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방식도
불안전 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이 계약 초기에 이뤄지는 만큼 보험 가입자에 대한 유지와 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차등 지급이나 환수와 관련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험 대리점 내부 통제에 대한 관리 감독도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는 소속 보험 설계사 1000명 이상인 초대형 보험 대리점에 대해 준법 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내부 통제 업무 실태를 자율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험 대리점 대표는 무분별한 대리점의 영업 방식이 보험 모집 질서를 해치고 있는 것은 업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보험 판매 자격에 대한 자본 요건 규제를 강화해 차등화된 관리를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험 대리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경우 수많은 설계사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는 업계와의 논의를 충분히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19일인 금요일부터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월급 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안내가 잘 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되고 또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원 한 명을 두고 3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이민재 씨.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직원 한 명을 위한 월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거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오는 19일부터 일용직과 시간제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용자는 종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월급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야간, 휴일 근로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부실 기재를 하면 직원 한 명 기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문제는 직원 한 명당 그리고 매달 지급되는 월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을 둔 식당 사장님이 1년 동안 월급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면 1,2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명세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지만 세무와 노무 담당자들한테까지 아직 안내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에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어떤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하기 위한 정책 때문에 사실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25일까지 시정 기회를 줄 예정이지만 계도 기간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담당자 모두 혼란스러운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22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먼저 올해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부담 얼마나 될지 임동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 단독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남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를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339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같은 면적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또 한 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담해야 할 세금은 6,637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들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지난해 말 2,36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을 겁니다. 즉 1년 새 세금이 180%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폭탄 수준의 종부세가 나오는 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된 결과입니다.
특히 정부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린 영향이 가장 큽니다. 종부세 수는 2018년까지 1조 원대였지만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 6,713억 원, 2020년 3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42% 급증한 5조 1,138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이른바 종부세 폭탄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올해 다주택자들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직접 현장 분위기를 좀 취재해봤다고요? 일단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22일에 이제 발송될 예정이고요.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가 1주택자나 그리고 2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이제 보유세율이 올라서 이들 이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이 더욱더 커지는 셈입니다.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이제 고지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점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부가세가 70%에서 80%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우리 부동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옛날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 길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다주택자 대부분이 일부러 투기를 해서 이제 집을 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지금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세금 폭탄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면 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매물이 쏟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해였죠. 7월 710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올해 종부세 납부 이전에 나왔다면서 매물 폭탄 수준은 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예고했던 부분인 만큼 2021년 올해 세금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 3월과 그리고 6월 지자체장 선거가 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양도세 완화나 종부세 면제 등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유해서 내야 할 세금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좀 차익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심리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시급히 팔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좀 팔았고 예. 지금은 이제 버틸 사람들만 남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미 좀 임대주택을 뭐 등록을 해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증여를 해서 이렇게 세 부담을 피한 이런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의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겠습니다. 6만 3천여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 경기도와 지방이 각각 2만 1천여 건, 2만 6천여 건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예. 자칫 거래 절벽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뭐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되니까 좀 시간을 두고 차차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 버티기에 나선 경우라고 한다면 결국 내년 대선 때까지는 꼼짝없이 매물이 잠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대안이 없겠습니까? 일단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세만큼이나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어떤 이런 부분들도 현재 문제로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집을 팔려고 해도 이 시세 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이제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정책을 어떤 선별적으로 좀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쏟아내야 하게끔 그런 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퇴로를 열어주어야만 실제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보유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점점 늘리면서 팔고 갈 수 있도록 양도세에 대한 부담들은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가 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이었습니다. 또 매매 물꼬를 터줘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아마 뭐 양도세를 풀어주면은 시세 차익으로 다시 주택 시장이 좀 뛰어들까봐 염려를 하는 모양새인데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제도 설계를 잘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동산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3만 명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31만 9,6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5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2채 소유자가 3만 2천여 명 증가했고 3채 소유자는 4,300여 명 늘었습니다. 또 고가주택 소유자와 저가주택 소유자 사이의 집값 상승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격차는 12억 8,100만 원으로 10억 7,600만 원이던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심화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신공장 건설과 관련해 텍사스주 정부에 제출한 오스틴시 프로젝트 세금 감면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은 이미 삼성 파운드리 공장이 설립돼 있는 만큼 제2공장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올해 초 기습 한파로 오스틴이 일방적인 정전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에 4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청서 철회로 같은 주에 테일러시 신공장 설립이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테일러는 향후 30년간 삼성전자의 재산세 대부분을 환급해주는 세금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여러 후보지를 여전히 검토 중이며 최종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6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실험에 나섭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미국 연구법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가 제출한 전파 사용 승인 신청을 지난 12일 허가했습니다.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보다 최대 50배 빠른 통신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G 백서를 발표하며 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기술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미국으로 출국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6G 실험을 참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업계는 이번 6G 실험 소식으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매각에 대한 루머가 사그라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핀테크 계열 증권사인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와 MTS 출시를 연내 추진합니다. 편리함을 강조한 서비스가 대거 도입될 걸로 보이면서 기존 증권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가 승인을 받은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 이렇게 새내기 증권사들은 주식 매매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지난달 국내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에서 교보와 현대차, KTB증권 등을 제치며 경쟁사들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서학개미까지 잡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개시될 500개 종목의 해외 주식 ETF 거래 서비스를 앞두고 해외 주식 일주 선물 받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가입자, 사전 신청자가 지금 50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500여 종목으로 시작하는데 향후에 확대될 계획이다. 특정 거래는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1분기 중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토스증권의 해외 주식 서비스는 주요 해외 기업에 대한 뉴스를 번역해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동 환전으로 편리함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도 올해 안에 국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MTS를 내놓고 동서학개미 모시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3,6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주식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증권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것을 가지고 주식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충분히 매기 효과를 가져와서 기존의 정권에서 위협할 수가 있다.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성장 동력이자 무기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030 고객. 이처럼 신생 증권사들이 실용성과 편리함을 바탕으로 MZ세대를 공략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기존 증권사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라이브 커머스를 주식 거래에 접목한 마블 미니를 출시한 지 4개월 만에 35만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뉜 앱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MTS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공격적인 행보에 기존 업체들도 MZ 모시기에 동참하는 등 증권과 서비스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보건당국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미국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로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노바백스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대목입니다.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도 정부와 가격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두 종류입니다. 올해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 물량 4천만 회분을 포함한 계약을 완료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지연되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어내면서 연말까지 세계 각국에서 허가가 날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실제 노바백스는 유럽연합, 영국, 인도, 캐나다에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허가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종 심사까지 약 40일 걸린다는 점에서 이르면 연말 노바백스는 국내에 정식 허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내년 초부터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에 수출되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4분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연매출 1조 원 달성도 어렵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와 추가로 계약할 백신 물량까지 더해지면 수출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계약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는. 그것도 11월, 12월이면은 마무리돼서 공개될 거다. 이렇게 회사 얘기가 하고 있어요. 계약한 물량은 통계가 잡혀 있어요. 아직 어마어마한 물량이 계약이 돼 있고 납품을 다 안 했거든요. 당연히 CMO 계약은 더 할 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정부와 자체 코로나19 백신 GBP510에 대해 선구매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3일간 발표했잖아요. 효과는 조금 파악됩니다. 나머지 가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공급 물량은 최대 1,000만 회분이지만 대부분 해외 수출용으로 물량을 해소할 거란 예측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산세로 백신 추가 접종이 확대되는 등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허가 심사 신청을 바탕으로 백신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은 당분간 고공행진할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 전문가 일각에선 속도 조절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일단 여야 모두 업권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국회가 가상자산 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공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인 특근법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제 조항만 있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가상자산 법안 공청회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제정이 필요한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투자정보 의무공시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속칭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측면도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의 공백이 있고 또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지만 일률적인 규제나 섣부른 법제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복 규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정된 특근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우선 지켜본 후 업권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법으로 익명성이 장점인 가상화폐의 발행자를 명시하도록 강제할 경우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용자들은 당연히 해외로 나갑니다. 금융정보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 국회에는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 여야 모두 가상자산 업권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정무위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재정법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축소한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홀로 들어왔다는 점 좀 긍정적인 포인트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1030포인트를 지켜주냐 이 여부가 중요했는데 잘 지켜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역시나 이슈가 된 기업 이슈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먼저 디어유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룬 종목입니다. 상한가 어제 기록하고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디어유는 8% 상승 마감했습니다. 디어유는 지난 10일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와 비교하면 상장 5거래일 만에 약 264%나 올랐습니다. 사실 뭐 첫날 이후에 이 디어유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 좀 공모주들 힘이 떨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디어유와 비트나인 등 4개 기업이 총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 디어유보다 더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디어유도 5거래일 만에 250% 이상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오른 종목이 있다는 거죠? 네, 디어유 상장 하루 뒤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지오 엘리먼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오늘까지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한 지 4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상장 첫날을 제외하곤 줄곧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공모가 10,000원에서 시작한 지오 엘리먼트는 오늘 기준 34,800원입니다. 4거래일 만에 248%가량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디어유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오 엘리먼트는 상대적으로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거래일째 상한가를 가니까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네,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에는 8대 공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대 공정이 있는데 이 중 증착과 금속 배선 공정과 관련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지오 엘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 원자층 증착을 뜻하는 ALD 공정과 물리적 증착이 PVD 공정으로 나뉘는데 지오 엘리먼트는 ALD 공정과 관련된 캐니스터와 초음파 레벨 센서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 기자 이렇게 매번 기업 탐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들어도 이렇게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의 95%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권가의 시각이 궁금한 대목입니다. 3일째 상한가를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보고서가 아직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방막 증착 시장의 성장과 또 독점적인 제품을 통해 지오 엘리먼트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의 캐니스터와 또 센서가 세계 유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지오 엘리먼트는 원익 IPS와 한솔케미칼 등 약 100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일본 의존도가 높던
스퍼터링 타겟을 최초로 국산화했다는 점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 반도체 소부장 주도주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고 국산화 이슈까지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실적 성장은 좀 안정적으로 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이 세계 유일의 전구체 전용 레벨 센서인 솔리드 캐니스퍼를 개발하고 있는데 또 반도체 방막 증착 기술을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배터리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산업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과 배터리까지도 주도 산업인 만큼 이 기업도 따로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오 엘리먼트는 지난해 매출액 132억 원, 영업이익 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38%, 124% 증가한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액 116억 원,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4%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136.6%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이미 기존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연간 성과도 따져보면 좋을 거다 이런 전망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 측면으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3거래일째 상한가입니다. 수급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12일에는 기관이 또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자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3거래일째 상한가인데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 주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목표 주가 등을 제시한 증권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새내기주인 만큼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살펴보고 물량이 언제 풀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3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고 6개월 이후에도 15%가량 물량이 풀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전의 종목들 사례로 살펴봤듯이 이 확약 물량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줄 체크 잘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게임주들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최근 조정이 소폭 나왔던 종목들까지 좀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게임주 중에 한 종목 좀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펄어비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을 다루면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위 자리는 펄어비스와 LNF가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펄어비스가 10% 넘게 상승하며 3위 자리를 탈환했고 카카오 게임즈도 동반 급등하며 시총 4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치열합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크게 올랐습니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펄어비스를 보면서 왜 이걸 지금 말해라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펄어비스가 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24일 중국 현지 업체와 검은 사막 PC 버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펄어비스는 지난 6월 중국 정부의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앱 판호를 얻으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PC 버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 펄어비스 오늘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게임 업계가 중국 시장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진출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모바일 버전은 지난 8월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현재 기술 테스트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추가 비공개 테스트까지 진행한 후 12월에 출시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진 계약건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주요 계약 조건은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뭐 공개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또 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기도 할 텐데 사실 지금 펄어비스 시총이 앞서서도 보셨지만 9조가 넘습니다. 이런 종목이 오늘 12% 넘게 올라가니까 역시나 따라오는 게 고점에 대한 우려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펄어비스는 비단 오늘만 급등했던 게 아닙니다. 이달에만 33%가량 상승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급등한 만큼 물론 변동성에는 유의해야겠지만 증권업계에선 중장기 성장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을 계기로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년부터 붉은 사막을 시작으로 도깨비와 플랜 8 등 신작 출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게임주를 다루고 있는데 보통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가 게임주의 최대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성수기와 중국 진출 기대감, 또 최근 화두로 자리 잡은 NFT와 메타버스 테마까지 엮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 의견이 단기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하되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NFT의 N자만 꺼내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NFT의 메타버스까지 얹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 모델과 NFT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현재 국내외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신작 도깨비에 대해서도 메타버스 제휴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펄어비스는 최근 북미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인 하이퍼리얼에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을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IBK 투자증권은 붉은 사막 콘솔과 도깨비의 메타버스 등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신작 모멘텀이 강력한 프리미엄 요인으로 판단된다며 중국 내 검은 사막 모바일과 붉은 사막 출시 시기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쭉 들어보면 기대감은 일단 충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실적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가 사실 조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3분기에는 보시다시피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4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전망세가 이제 예고가 됩니다. 네. 증권업계에서 연간 실적으로 보면 내년 매출액은 113% 늘고 영업이익은 791%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해소가 됐고 앞으로가 또 중요할 텐데 영업이익이 보셨다시피 대략 한 800%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네, 흥국증권은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나투자증권은 9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5만 원으로 15.4%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는 13만 원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오 엘리먼트, 펄어비스까지 시장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호의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 기자, 네. 매일 나오다가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매주 1회로 바뀌다 보니까 네. 좀 노잼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앵커의 생각은 아니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더 네. 나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렇습니까? 더 준비해가지고 네. 한 주 동안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재밌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 바로 볼까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또 이 기자만의 낭독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읽습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는 건데요. 혹시 그런가요? 이 대사 아시나요? 네, 뭐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과거처럼 이렇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와 같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그런 법안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이 법안을 발의하기로 예고했던 고민정 KBS 아나운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 때문이었는데요.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
T1 캠퍼스를 졸업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네. 고민정 의원이 분교를 졸업한 뒤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KBS 아나운서로 입사하고 국회의원까지 된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문제라는 거죠? 분교라는 표현이 좀 문제였습니다.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된 캠퍼스라는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또 모교를 컴플렉스 취급해서 동문들에게 피해를 준다, 뭐 이런 비판들도 이어졌습니다. 네, 글쎄 뭐 어쩐지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 뭐 두 캠퍼스 사이에 수능 어떤 경쟁률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기업들 입장에서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공연하게 네. 채용을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블라인드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나온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에 블라인드를 전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공정한 실력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입사 지원서와 면접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으로만 운영됐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성과는 실제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공공기관의 학력, 뭐 성별, 연령 뭐 이런 것들에 차별 없이 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법 채용을 도입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24개 공공기관을 분석을 했더니 2017년 기준으로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 출신 비중이 8.5% 수준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직전 연도보다는 낮았지만 2013년이나 2015년보다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뭐 최신 자료는 없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스펙을 가려도 SKY 출신을 더 뭐 뽑는 그런 세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취지 자체가 뭐 다양한 대학을 뽑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네. 우수한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블라인드 채용이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한국바른채용연구인증원이 채용 전문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가 블라인드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적합한 인재 확보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64%에 그쳤습니다. 특히나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서 과연 학위나 전공을 보지 않고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공정성은 높아졌지만 좋은 인재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런 거군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사실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채용 방식이 여전히 고도화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훈련되지 않은 면접관이 지원자 1명당 5분 내외의 면접으로 선발을 마치는 행태가 다반사니까 이거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는 채용 방식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보이는데 네. 사실 뭐 이런 것도 대기업이나 가능한 얘기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팀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선진국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죠? 일단 해외에서는 뭐 채용 기관이나 뽑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채용 틀을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면접 때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대신에 지원자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또 어떤 경력을 쌓아왔으며 포지션에 어떻게 맞는지를 철저히 검증을 하고요. 또 아마존은 바레이저라고 하는 독특한 사내 채용 면접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 전 회장은 효과적인 면접 시간으로 한 명당 30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채용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자 정보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할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소통이 절실한 이유라고 돼 있네요. 네, 저와 소통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우리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요즘 기업의 수장이 젊은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알려진 LG 에너지 솔루션 얘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이 네. 전 세계 24,000명의 직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수 있는 N톡을 개설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질문들을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소셜 플랫폼인데요. 개설 첫날에는 CEO의 MBTI를 알려달라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24,000명의 이 의견을 다 읽어보라면 정말 부회장님 잠잘 시간도 없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것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버스 멘토링이란 원래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에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앵커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상황이, 바라는 눈치인데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LG U+는 지난해에 하현회 전 부회장을 비롯해서 각 부문 임원 10명이 신입사원 20명으로부터 MZ세대 소통법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도 리버스 멘토링 기자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합니다. 네. 약간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직원과의 소통은 CEO의 기본 덕목일 텐데 지금까지 그 MZ세대 위에 아재들하고는 그런 소통이 없었다가 네. MZ세대한테만 유독 소통을 늘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업들이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직원들의 변화 요구에 직면을 하면서 이에 맞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SK 하이닉스에서는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자 실적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점을 두고 직원들이 논란을 샀고요. 삼성전자에서는 각 사업 부문별로 성과급 격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사내 문화와 경영진과 직원들 간 소통 부족 등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국내 최대 IT 기업인 네이버에서는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근로 환경과 또 사내 조직 문화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Z세대들은 이 디지털 문화에 좀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 사내의 처우나 연봉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좀 공유가 되고 기업들끼리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말이죠. 의견 표명에 있어서도 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MZ세대는 부당하다거나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이 합니다. 기자가 MZ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까스로 MZ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스로 MZ입니다. 네, 그 부당함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좀 강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임금이 그래서 많고 적을 뿐만 아니라 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에까지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근로 환경이나 고용 조건, 사내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흐름이 위에서 먼저 아래에 손을 내밀었다기보다는 그 MZ세대들이 먼저 좀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반드시 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의견인데요. 예. MZ세대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직원들을 붙잡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IT나 AI처럼 미래가 유망한 핵심 기술 산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직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소통 행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소통 행보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요즘 판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개발자 모시기 경쟁처럼 뭔가 좀 너무 또 기업들의 출혈 경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로 지난 6월에 기본급 8%를 인상을 결정했던 SK 하이닉스가 연말을 앞두고는 성과급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연말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지급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얘기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3월에 임금을 9% 인상했던 LG전자는 지난달 성과급 체계를 개편했는데요. 사업 부문별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임금 인상이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직원 이탈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염려해야 되는 기업들의 이중고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이 젊은 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미래 먹거리를 좀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클 텐데 이 무작정 처음만 놓고 그냥 기업들 간에 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좀 근로 분위기를 좀 바꾼다거나 이런 차원의 소통이 더 많아져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